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강의를 맡은 안병우입니다. 뇌의 신비와 알츠하이머병을 주제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알츠하이머병은 앞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뇌 조직 속에 아밀로이드 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신경세포, 뉴런 세포 내에 신경원섬유 뭉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깁니다.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만성염증이 이렇게 생기죠. 자, 여기서 결국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죽어나가게 되는 것은 이러한 그 세 가지의 협동작용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만성염증은 세포가 죽으면서 그 죽은 세포를 처리하기 위해서 염증이 생기고, 또 그 염증이 발생되는 과정 속에서 또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경세포가 퇴행, 변성, 괴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뇌 피질의 구조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대뇌 피질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저기에 이제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지금 저기에서 나타내는 것은 신경세포, 이제 우리가 뉴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대뇌 피질은 굉장히 얇습니다. 저기 보면 뭐 최대 5m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얇은 저기 대뇌 피질에 뉴런 세포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질과 수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질에는 뉴런이 없다는 겁니다. 신경 섬유만 있고요. 피질에는 뉴런이 있다는 것이고, 물론 다른 세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피질이 피질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피질을 다시 자세히 보면 6개의 세포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6개의 세포층이 모든 부분에서 다 일정한 것은 아니고, 어떤 부위에서는 두 번째 층에 굉장히 숫자가 많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세 번째 층이 숫자가 많다. 이제 그것이 부위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위마다 그러한 그 작용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자고한 이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150억 개의 뉴런이 엄청나게 많은 저런 뉴런들이 서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쭉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런은 단독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뉴런은 인접한 다른 뉴런이라든지 다른 세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와 기능을 간단히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제 신경세포, 우리가 이제 뉴런이라고 그럽니다. 뉴런. 그리고 하나는 악교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교세포. 영어로는 이제 글리아셀이라고 그러는데, 글리알셀.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고, 그걸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바로 주연 배우 역할을 하는 세포가 뉴런이고, 그리고 보조 역할을 해주는 세포가 악교세포인데, 악교세포가 다시 이제 네 종류가 있죠. 첫 번째가 별악교세포, 그리고 희소돌기 악교세포,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세악교세포, 뇌실막세포,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뭐 차이점을 보면은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돼 있고, 말초신경계로 가면은 미세악교세포와 뇌실막세포는 없고요. 말초신경계로 가면 뉴런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악교세포는 위성세포라고 이렇게 부르고,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쉬반세포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보면 뉴런 세포는 이제 뭐 신경 조직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신경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세포로 전달해주는 그러한 그 신경의 고유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악교 세포는 이 뇌조직이 굉장히 그 손으로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튼튼하게 세포들이 잘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 기능, 서포팅 기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별악교 세포가 해주고, 또 어떤 손상이 있을 때 치유 기능을 이렇게 맡고 있고, 그리고 뇌 조직 자체가 전체적인 그 미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이제 별악교 세포가 맡고 있고, 또 뇌 속에 있는 혈관은 함부로 물질이 이렇게 투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혈관벽을 단단하게 둘러싸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뇌혈관 장벽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별악교 세포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희소돌기 악교 세포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서로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희소돌기, 돌기가 숫자가 적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런 세포는 축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마리집이라고 수초가 있습니다. 그 수초를 생산하는 세포가 바로 희소돌기 악교 세포고, 그 수초가 있음으로 해서 절연, 전기가 이렇게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절연이라고 하죠. 그런 절연 기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악교 세포는 바로 이제 뇌조직 속에서 면역 기능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이물질이 쳐들어왔을 때 감염이죠. 탐식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뇌실막 세포는 뇌실벽을 둘러싸면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런의 구조를 보면 뉴런은 구조가 아주 희한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체는 세포의 몸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세포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둥그스름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체로 정보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나가는 부분이 있죠. 들어오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돌기가 수없이 저렇게 많이 있고, 가지돌기의 표면에 보면 작은 단추 모양으로 이렇게 뭔가 돌출한 부분이 있죠. 저것을 이제 가시라고 합니다. 가시, 스파인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에 바로 인접한 다른 세포의 축삭돌기가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곳입니다. 저런 가지돌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정보가 이 세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달해주는 루트, 그것은 이제 축삭인데요. 축삭은 오직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삭을 따라서 신경 정보가 이렇게 쭉 전달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마리집이라고 있죠. 오른쪽 아래. 저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희소돌기 악교세포에서 저 마리집을 생산을 해서 저 축삭을 마디마디별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돌돌돌돌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고 있다 그래서 마리집이라고 그러고, 과거 용어로는 이제 수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마이엘린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축삭이 뭐 긴 것은 1m도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조가 복잡하고 길고 하기 때문에 이 뉴런의 특징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서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정해지면 새로 재생이 되는 것이 이렇게 불가합니다. 오직 죽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신경세포와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면서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그러한 증상들, 뭐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건망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다 이런 그 뉴런 세포의 숫자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뉴런 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감소만 할 뿐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별악교 세포는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뉴런 세포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축삭이라는 게 없고요. 물론 가지돌기도 없습니다. 저렇게 뻗어 있는 것은 그냥 돌기라고 그래요. 돌기. 저런 돌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뉴런 세포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다른 세포와 연결이 되고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미세 환경을 조절한다든지 손상으로부터 그 치유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혈관을 둘러싸서 뇌혈관 장벽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희소돌기 악교세포, 말초에서는 쉬반세포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바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뉴런 세포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마리집을 생산하는 세포가 바로 희소돌기 악교세포입니다. 자, 그리고 미세 악교세포, 염증이 일어나면 그 염증을 일으킨 외부의 침입자, 감염체를 탐식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거라고 그랬죠. 방어 작용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뇌실막 세포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뇌실의 안쪽 면을 이렇게 쭉 싸면서 뇌실이 뇌의 그 실질로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 뇌실질 세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악교세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뉴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뉴런 세포에 별악교 세포가 많은 그 돌기를 뻗어서 뉴런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절해 주고 있기도 하고, 또 이것이 다른 세포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 혈관을 감싸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희소돌기 악교 세포가 뉴런의 축삭에 있는 그 마리집을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그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뉴런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이런 뉴런들이 모두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신경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운동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정신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뇌의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발달하는 거죠. 실제로 뇌를 표현하는 그림 중에 저렇게 밝게 표현하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은 바로 뇌가 신경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것이 사실 알고 봤더니 전기 신호라는 거죠. 전기 신호.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이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뇌 활동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전기 신호가 많이 이동한다는 것이고,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전구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를 밝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환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환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지식이 많고 기억력도 풍부하고 아주 뇌의 그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바로 그것은 뇌의 그 대뇌 피질에 있는 바로 뉴런과 뉴런의 그런 그 건강한 네트워크, 거기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제 뇌 피질에, 대뇌 피질에 약 15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그랬는데, 뇌 전체로 보면은 약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뉴런 각각 하나하나는 적게는 500개 내지 2만 개 정도 이르는 스파인. 앞에서 뭐라 그랬죠? 가지돌기에 단추처럼 튀어나와 있어서 다른 그 인접한 뉴런의 축삭돌기와 결합하는, 그래서 시냅스를 형성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스파인들이 많게는 2만 개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천억 개의 뉴런이 각기 약 2만 개씩의 저러한 스파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연결하는 그 시냅스의 총 개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저렇게 많은 복잡한 뉴런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축삭이 이렇게 길게 뻗은 모습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있고, 위쪽으로 보면 가지돌기가 많이 있고, 가지돌기에 마치 무슨 열매가 이렇게 달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다 스파인, 가시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다른 세포의 축삭들이 다 저기에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뉴런 세포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위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만 개 정도 되는 거죠, 많으면.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분석을 해서 내보내는 것은 오직 하나, 축삭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부위별로 이제 우리가 축삭을 본다 그러면, 이제 뉴런을 본다 그러면 뉴런의 세포체가 있으면 그게 주변으로 가지돌기가 굉장히 많이 뻗어 있고, 가지돌기의 표면에 스파인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서 축삭과 다른 인접한 세포의 축삭과 시냅스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리고 뉴런 세포에서 뻗어나온 축삭이 쭉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신경 정보가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리집, 수초라 그런다 그랬죠. 자, 이것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이것은 전체를 한 몸으로 싸고 있는 게 아니고 마디마디가 이렇게 끊어져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분리된 곳을 랑비의 마디라고 합니다. 랑비에는 사람 이름이에요. 저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이 이제 신경 정보가 전기 신호죠. 전기 신호가 쭉 내려갈 때 저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신호가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오직 한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정보를 굉장히 빨리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렇게 하고, 옆으로 전기 신호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게 절연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축삭이 저걸 이렇게 마리집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곳도 있죠. 그래서 있으면
유수신경, 없으면 무수신경,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뇌 속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뉴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위에 있는 절전섬유가 바로 이제 축삭의 말단 부분이고요. 그리고 절후섬유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가지돌기, 다른 세포죠. 다른 세포에 가지돌기가 있고 저기 연결되는 부분이 시냅스인데 저 시냅스가 이렇게 사실은 저렇게 끊어져 있죠. 저 좁은 간극이 저렇게 있는데 저것을 이제 시냅스 간극이라고 그래요. 시냅스 간극. 그래서 시냅스 간극은 그럼 전기가 어떻게 통하냐? 저 분명히 끊어져 있는데 저게 저 폭이요 한 20에서 40 나노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삭과 가지돌기가 완전히 붙은 것이 아니고 저렇게 살짝 떨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저기가 신경 정보가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저기를 매개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축삭에 마리집이 없죠. 그래서 지금 무수신경이라 그러고 오른쪽은 마리집이 이렇게 마디마디로 이렇게 축삭을 감고 있어서 저걸 이제 유수신경이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전기 신호가 내려가는 속도가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른쪽이 훨씬 빠르죠. 저것이 바로 마리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기 신호인데요. 전기 신호. 이 전기 신호는 어떻게 생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전압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전기도 압력이 있어야 흐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 압력에 도달하면 전기 신호가 축삭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흐르게 됩니다.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오냐? 바로 랑비의 마디에 있는 아까 랑비의 마디가 있었죠. 마리집이 없는 저 끊어진 부분, 저기에 있는 세포막을 통해서 저기에서 나트륨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 나트륨이 플러스 원의 전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저기에서 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일정한 양을 넘어서면 전압이 활동전이라고 하는 그 역치를 넘어서는 전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전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그 축삭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쭉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마디에서 또다시 그 활동 전이 때문에 그 나트륨 펌프 그 채널이 열려서 다시 나트륨이 들어오고 또 전이가 생겨서 또 다음으로 이동하고 하면서 저것이 이제 축삭의 말단까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냅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시냅스의 이제 윗부분이 이제 축삭이죠. 축삭. 신경 정보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아래쪽에 가지돌기는 이제 정보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기에 이렇게 간극이 아까 이제 20에서 40 나노미터 정도 된다 그랬죠. 자, 저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전기 신호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구조가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활동 전이가 전기 신호가 저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왼쪽에 보면은 전압 의존성 칼슘 통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저기 통로가 열려가지고 칼슘 통로니까 칼슘이 세포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칼슘이 안에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기 시냅스 소포라고 있습니다. 저 시냅스 소포에 안에 담겨 있는 저 작은 알갱이들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축삭의 종말부에 있던 저 시냅스 소포가 맨 끝에 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이 막 바깥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가지돌기의 표면에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수용체가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나트륨 이온이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다시 이제 가지돌기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또 다시 전기 신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말초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냅스의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경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뭐 종류는 이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뭐
이쪽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아주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글루타메이트, 그다음에 이제 가바라는 게 있습니다. 가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의 줄임말인데 이런 가바라는 게 있고,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아세틸콜린 역시 많이 들어보셨고요. 세로토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냅스에 전기 신호가 말단까지 이렇게 도달하면 거기에서 아까 이제 칼슘의 그 통로가 열린다 그랬죠.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분비가 되면 그 다음 세포의 세포막의 표면에 이제 수용체 결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루타메이트가 결합하는 수용체는 이제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NMDA 좀 어렵죠. 암파 이런 두 가지 이런 수용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 신호를 다음 가지돌기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런 그 신경 전달의 어떤 이런 정보가 강력하면은 신경의 그 시냅스의 연결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정보가 강하면 시냅스의 연결도 아주 강고해진다. 그렇게 해서 스파인이 새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대뇌 피질에서 장기 강화 작용이라는 게 있다.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시냅스에서 그러한 그 자극이 계속 강하게 되면은 스파인이 새롭게 생성이 되고 시냅스가 새로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습을 계속하고 했을 때 강하게 기억이 나면서 우리가 학습의 효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험적인 인지 기능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시냅스의 가소성이다. 이제 그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그 글루타메이트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이제 도파민도 있죠. 도파민. 자, 도파민도 시냅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D1 리셉터 수용체입니다. D1 수용체, D2 수용체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 도파민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인지 기능이라든지 운동을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적극성이라든지 각성, 깨어있게 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도파민이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 도파민이 이제 아무 데서나 분비되는 게 아니고 대뇌의 중심에서 이것이 이제 분비가 되어가지고 전달되는 그 경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보상회로 경로라는 게 있고 운동 조절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상회로 경로라고 하는 것은, 자, VTA, 뭐 말은 좀 어려워요. 자, 여기에서 생산되어서 측좌핵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그리고 전전두 피질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죠. 감정을 조절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너무 강화가 되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 가지고 강화가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자, 보상회로 경로가 있고, 그다음 운동 조절 경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운동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뇌에 보면 흑색질이 있는데요. 그 흑색질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 가지고 선조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을 자극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고장이 나면은 바로 이렇게 부족하면은 운동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또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이렇게 중뇌에서 저기 보면 VTA, 뭐 배 쪽 덮개다. 이것도 핵입니다. 앞에서 핵을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들이 측좌핵, 바로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절로 이렇게 분비가 되고, 또 이것이 이제 그 축삭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면 전전두엽에 이제 여러 곳에 넓게 이것이 이제 분비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색질이라고 있습니다. 자, 저기 흑색질에서는 선조체로 이것을 이렇게 분비를 해서 여기에서 운동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콜린. 이 아세틸콜린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알츠하이머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세틸콜린은 기본적으로 운동 뉴런에서 분비되어서 근육 운동을 촉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나의 뜻대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운동인 것이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입니다. 그것을 해주게 하는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근육이 아니고 뇌에서 분비가 되면은 집중, 각성, 기억 이런 거를 해주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율신경, 우리 그 몸 속에 오장육부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움직이죠. 그것을 이제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 역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림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것이 이제 아세틸콜린 내에서 이렇게 분비되어 가지고 대뇌 피질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물질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두엽으로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두엽 쪽으로까지도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시상, 간내라 그랬죠. 간내라든지 그 다음에 소뇌는 이제 운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바로 소뇌에 저러한 자극을 가함으로써 소뇌에서 또 다른 이제 명령을 말초로 이렇게 내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것은 뇌에서 작용하는 아세틸콜린의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자, 이게 역시 이제 똑같습니다. 이게 시냅스인데요. 아세틸콜린 이제 활동 전이가 내려와 가지고 칼슘 채널이 열리면 아세틸콜린 이제 저기서 합성이 되어 가지고 저것이 역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세포막 바깥으로. 그러면 그 다음 세포막에서 수용체가 있죠. 그 수용체에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거기서 신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아세틸콜린의 본연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저것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작용을 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가 있어서 저것을 이렇게 분해하고, 저렇게 분해가 되면은 다시 콜린을 재흡수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서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이거든요.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은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부족한 건데, 바로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가 저걸 분해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로 뭘 쓰겠습니까? 바로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의 억제제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내가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건강한 뇌를 이렇게 왼쪽에 그림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많이 수축되어 가지고 줄어들었죠. 이제 이걸 우리가 병리학 용어로 위축이라고 합니다. 위축인데, 이렇게 위축이 되면은 대뇌 피질에서 보면은 일항이 좁아져요. 저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뉴런 세포가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런 대뇌 일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뉴런 세포가 많은 거죠. 그래서 뉴런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좁아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랑, 일항과 일항 사이에 움푹 들어간 그 고랑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고랑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또 대뇌 실질이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뇌실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뇌실이 저렇게 넓어지는 거를 뇌수두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뇌수두증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이러한 그 수두증이 이렇게 생기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신경세포의 이러한 그 파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마의 위축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해마에서부터 이렇게 위축이 나타나요. 세포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마에서부터 나타나다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아밀로이드판이라든지 그 탱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마에서 먼저 시작이 되다가 말기로 가면 이것이 대뇌 피질까지 이렇게 넓게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병리학적인 특징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아밀로이드판이 형성이 돼야 되고, 신경 원섬유 뭉치. 이 뭉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제가 쓰는 말이고, 이게 이제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원섬유라고 하는 것은 섬유 조직의 그 원료가 되는 오리지널 그 물질을 이제 원섬유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본래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복잡하게 마치 그 얽힌 실타래처럼 엮여가지고 아주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전문 용어로 탱글이라고 하는데, 저희 우리말로 뭐 다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다발은 조금 이상한 말이고 해서 이제 뭉치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뭐 말이 정확치 않더라도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원 섬유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엉켜 있는 거다. 그래서 아밀로이드파는 뉴런 세포의 바깥에,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것이고, 저 세포 섬유의 뭉치는 바로 뉴런 세포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런 것들 때문에 세포가 죽어나가니까, 세포가 죽으면 몸 안에서는 반드시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하는 기전이 바로 이제 염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반드시 동반이 되고, 염증 과정 중에서 생산되는 염증 물질이 또 세포에 손상을 가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욱더 세포의 죽음을 또 촉진하는 그러한 뭐 이렇게 죽음의 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세 가지가 있어야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제 병리학적인 그런 진단을 확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조직 그 그림인데요. 왼쪽에 이제 위에서 두 번째 그림이 바로 해마 조직 그림인데, 해마에서 이제 병변이 먼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화살표 크게 있는 저 그림은 바로 뉴런 세포의 세포질 내에 진하게 있는, 저게 바로 탱글, 그 원섬유 뭉치가 저렇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뉴런에서는 저런 게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위에 큰 그림은 바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부분에 넓게 핑크빛으로 뭔가 이렇게 좀 무질서한 그 뭐가 형성돼 있죠. 저게 이제 바로 아밀로이드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전분이란 뜻이에요. 전분은 뭐 탄수화물인데 사실은 이제 전분과 비슷하다. 그래서 전분과 비슷한데 그것이 탄수화물은 아니고 여기서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아밀로이드의 특징은 세포 바깥에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축적이 되면 분해가 안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게 분해가 안 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주변 세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저것이 자꾸 커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좀비 같은 거예요, 좀비. 작은 그 아밀로이드 분자가 형성이 되었다가 주변에 건강한 분자하고 결합을 하면은 자기처럼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좀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밀로이드 반이 뭐 30대, 40대부터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심해지니까 임상 증상이 뭐 60대, 70대, 80대 가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아밀로이드 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노화성 판이다, 시나일 플라크다, 이제 이런 말도 쓰는데요. 뭐 자꾸 아밀로이드 판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밀로이드는 생체 내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문제는 여기가 있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축적되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 조직의 세포들이 변성과 죽음,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죽으면 그 세포들이 파괴가 되면서 세포 안에 있던 물질들이 바깥으로 용출이 되고, 그것이 이제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성염증이 저걸 그 세포가 죽은 그 잔해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질이 또 이제 유독한 그러한 그 효과를 발휘를 하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죽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판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 말씀드리면, 자, 아밀로이드 판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겁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자, 그런데 아밀로이드 베타는 어디서 왔냐? APP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 자, 이건 정상적인 단백질입니다. 이건 세포막에 있어요. 뉴런 세포의 세포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포의 성장과 손상의 치유에 이렇게 관여하는 그러한 세포인데, 이것이 이제 있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효소가 있죠. 시크리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인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알파 시크리테이즈가 세포막 바깥 부분 위쪽이죠. 저기를 이렇게 자르고, 또 세포막에 있는 부분은 감마 시크리테이즈가 이렇게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 바로 A베타죠. 그러나 저 A베타조차도 다 이렇게 녹습니다.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축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저기서 중요한 것은 42개짜리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A베타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42개짜리가 아닌 그런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속에 있는 미세하교 세포가 이제 외부 이물질을 탐식한다 그랬죠. 이런 미세하교 세포가 탐식을 하고 또 별하교 세포가 흡수를 하고 또 다른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감마 시크리테이즈라든지 저런 게 이제 좀 돌연변이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 그림을 보면 왼쪽은 이제 정상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저 갈색으로 뭉쳐 있는 저것이 바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는 뉴런 세포 안에는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라고 저게 이제 원섬유 뭉치라 그랬죠. 자, 그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러한 그 아밀로이드 판이 시냅스에서 저렇게 축적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이게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그런 시냅스입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것이 이제 쌓여서 아밀로이드 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더라도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없어서 나타나는 그런 운동장애라든지 학습 기능의 장애라든지 인지 기능의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로피브릴라리 탱글, 신경 원섬유 뭉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줄여서 이제 NFT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세포 내에서 이렇게 아까 아밀로이드 판과 다른 점은 이건 세포 내에서 축적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데 이렇게 축적이 되면 역시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변성, 죽음. 이렇게 죽으면 만성염증을 초래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경세포가 죽음으로써 역시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뉴런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뉴런을 그려놨는데 축삭을 따라서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건 신경 정보가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가 이동을 할 때 이 축삭 안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미세소관이라는 건데 이 미세소관이 바로 이 신경 정보를 전달해주는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저기에 보면은 이제 타우 단백질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타우 단백질이 바로 저런 그 미세소관의 전체 구조를 이렇게 단단히 묶으면서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미세소관은 사실은 보면은 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서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우 단백질의 저런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 저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은 세포 내에 바로 이렇게 신경 원섬유 뭉치가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그림이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아밀로이드 판이 시냅스에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의 그러한 기능을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그러한 증상, 그것이 이제 치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발생하는 걸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이게 이제 그 병리학적으로 그 병변이 해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에서 어떤 그 병변이 형성되기 때문에 해마의 본연의 기능인 그런 기억력 이런 것이 이제 쇠퇴하고 행동에 이상이 나타나고 언어의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초기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본인도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변의 가족들이 이제 인지하게 되고 하면서 사회 활동에 이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알츠하이머병에 유전적인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운 증후군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다운 증후군은 우리가 이제 염색체가 있는데 21번 염색체가 더 많습니다.
근데 21번 염색체가 뭘 하냐면은 APP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있으니까 APP 단백질이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 이 플라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시나일린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게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전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감마 시크리테이즈의 서버 유닛, 그러니까 이제 감마 시크리테이즈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42, 그러니까 아미노산 개수가 42개인 그런 아밀로이드 베타를 잘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판의 형성을 촉진하게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포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아포이 유전자는 이게 이제 아포지단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방이라는 게 이제 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간.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혈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복부 같은 데 이렇게 뭐 쌓이기도 하고 근육 같은 데 가서 소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혈중에 이렇게 이동할 때 지방이 단독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단백질과 반드시 결합을 해야 돼요. 그 단백질을 이제 아포 단백질이라고 그럽니다. 아포.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E가 있는데 이것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제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 아포이 유전자의 어떤 변형 형태인 아포이4라고 하는 유전자가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변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 그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발형 아밀로이드를 이렇게 발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마지막인데요. 자, 알츠하이머병의 환경적인 위험인자. 자, 뭐 고령이라는 거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밀로이드 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경 원섬유 뭉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인자는 당연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이 이렇게 더 많은데요. 왜 여성이 더 많냐? 이제 뭐 여성 호르몬의 어떤 그런 그 역할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자, 세 번째 보면 저항력이라고 있잖아요. 저항력. 이게 뭐 저게 왜 그러냐? 저항력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두뇌 활동이 이제 부족한 거죠. 두뇌 활동이 고학력자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도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뭐 이런 지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그 가정주부 역할만 충실하게 하게 될 경우에 평생 동안 그런 경우에는 두뇌 활동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한 배 정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운동 부족. 자, 운동 부족함 있으면 알츠하이머병이 더 잘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운동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뉴런에서 뭐예요?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러한 신경의 정상적인 건강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뇌에 뉴런의 그런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런의 활동이 부족해서 저러한 그 치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는 거,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가벼운 그런 운동을 자주 해주는 것은 그 예방에 이렇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만, 콜레스테롤, 뭐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알츠하이머하고 직접적인 거라기보다도 혈관성 치매라고 있죠. 이제 저런 것들이 다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치매를 일으키고 또 어차피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걸 더 촉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담배, 흡연입니다. 자, 흡연 인구가 이제 뭐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보면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흡연이야말로 이제 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인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면 뇌 속에 산소가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산소가 들어갈 만큼 담배 연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런 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 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니까 뉴런 세포가 비흡연자보다
빨리 죽는 거죠. 죽을 확률이 많고 더 빨리 죽고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죠. 자, 그래서 병리 발생을 이제 보면 왼쪽에 이제 그러한 그 유전적인 요인,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프레스넬린 유전자의 돌연변이라든지 아포E4 유전자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APP 단백질의 분해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당연히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의 형성이 많아지게 되고 아밀로이드 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오른쪽도 이제 그런 위험인자들이 역시 마찬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가운데 보면 타우 단백질의 인산화, 과인산화죠. 그러니까 이제 미세 소관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런 타우 단백질이 인산화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제자리를 떠나서 서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뭉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NFT를 형성하면서 아밀로이드 판과 더불어 알츠하이머병의 그런 중요한 그러한 그 병리학적 증상을 이렇게 소견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은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냐?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지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부하는 거죠. 교육, 독서,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책을. 그러니까 이제 지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뭐 TV만 시청한다. TV 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로 상호간에 어떤 그 정보가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 많이 하셔야 되고 보드게임, 뭐 장기나 바둑이라든 체스 이런 걸 하면서 두뇌 활동을 자꾸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뭐 낱말 맞추기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 악기 연주 이런 것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을 해보라. 새로운 단어 같은 거 이렇게 외우고 이런 거가 이제 두뇌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사회활동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고 신체활동, 운동입니다. 운동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동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뭐 이제 불포화 지방산, 이건 주로 생선에 이렇게 많이 있죠. 지방이 많은 그런 육류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로 하고 비타민 섭취 이렇게 충분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 관리가 있는데 염증이 이제 굉장히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산화 식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잘 챙겨 드시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뇌의 신비와 알츠하이머병을 주제로 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00세 시대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에 관해서도 과거에는 치료가 목적이었다면 현재에는 예방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일상생활을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